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이 책은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작년 12월 3일에서 4일 사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보았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12.3 계엄은 아주 큰 활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해설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 즉 계엄이 해제된 날 오후 2시입니다.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전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윤재옥 의원, 나경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모인 사람들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모두 그날 밤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정말 전혀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세 사람 모두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가안보실장이 몰랐던 계엄이라니. 나는 그곳에 온 사람들 모두에게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와 이 엄청난 일을 준비한 것인지 물었다. 실물을 챙긴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역시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나는 국무회의도 했을 텐데 왜 말리지 못했는지를 물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무회의 최소 숫자 11명이 모였고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것이니 따라달라고 말한 뒤 떠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몸으로라도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묻자 다음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순식간에 발표했으니까요. 내가 아침에 요구한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비상계엄의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회의의 의미도 없었다. 그날 오후 5시 국무총리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 측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등의 폭거를 계속한 상황 전체를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았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꽤 긴 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되었지만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은 나중에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어서 자신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는 결정을 했다고 뒤에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주장은 대국민 담화문에도 나오지 않고 이날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는 그 작전을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작이었다는 거죠. 그 공작의 목표는 뭐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조작을 하기 위한 선관위 기습이었다. 선관위 습격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그 자리에 함께 간 중진 의원들 몇 명이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된 것인지를
민주당의 폭거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시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그렇게 다음날 담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중진 의원들이 생각을 바꿔 그런 담화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놓았다. 결국 대통령 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언제부터 누구와 준비한 것인지를 물었다.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의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발목 잡는 폭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2년 반 전체를 계엄을 할 수 있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본 것이라는 말도 강조했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지금도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 중 특이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대통령 자신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이었다. 참석자 중 누가 국회 해산에 대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1987년 개헌 이후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다.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는 헌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 즉 제5공화국 헌법이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공부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국회를 해산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쪽지에 일종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경우의 경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목을 써넣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고 계엄령을 펴고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한동훈 당시 대표가 아주 예리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더구나 헌재에서 또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펴면은 계엄군을 국회에도 보낼 수 있고 선관위에서도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백 비슷한 진술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엄법 7조를 들었습니다. 계엄법 7조에도 헌법 제77조의 그 범위 안에서 계엄군은 정부와 사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회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도 모르고 계엄법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져야 하고 헌법 수호를 최고의 대통령 책무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씁니다. 대신 한 가지를 더 질문했다. 계엄 당시 정치인들 체포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라면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즉 나를 왜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다. 만약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 자신은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부인했다. 방첩사령부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먼저 꺼낸 내용이었다. 나중에 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있는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갑자기 왜 방첩사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대통령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체포하려 했다면 아마 보고령 위반 혐의였겠죠.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포고령을 위반할지 안 할지 미래를 어떻게 미리 알고 체포조를 보낸다는 말인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종료 이후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 직위 내정자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했고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미국도 자신의 주장에 공감했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계엄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사실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다. 그 면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밖에서는 모르는 북한의 도발 등 특단의 안보 상황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엄을 위한 계엄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측은 12월 3일의 일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기려는 것 같았다. 언론에 나온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말도 그런 차원이었다. 총선 패배 이후 줄곧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치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힘을 실어주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계엄을 해프닝이라고 칭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이 해프닝일 수는 없다.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엄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수했다는 법률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한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는 본인의 옥중에서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흔들고 있는 이 헌정 질서, 이 헌정 질서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윤석열을 단죄하는데 주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일종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 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은 남미나 필리핀 같은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 조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등수는 작년 22등에서 3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대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